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언론중재법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이견에도 불구하고 30일 처리 방침을 거듭 밝혔고 국민의힘은 적용 대상에서 외신은 제외됐다며 국내 언론 통제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부친의 토지 구매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적극 반박하고 자신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윤 의원의 사퇴 선언에 대해서 국면을 전환하고 의혹을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집값 안정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관리 매입공사 신설을, 야당은 임대차 3법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해보는 청년맛수. 오늘은 국민권익위 발표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부동산 의혹 관련 파장과 대선 전국에서 쏟아지고 있는 청년 대책의 실효성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 본회의 전까지 협상을 이어가겠지만 전국 경색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전원위원회를 통해 막판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법안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며 전원이 불참과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면서 여론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진 못했습니다. 최종 합의가 불발되고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야당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발동할 계획인데 여당은 그 전에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그러자 야당에선 본회의 일정 변경이나 보이콧 가능성을 언급했고 여당은 합의된 본회의 일정을 지켜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전제되지 아니한 새로운 안건을 제시하면서 본회의 일정을 진행하게 된다면 야당으로서는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가 열리는 것은 기왕에 합의된 바에 따라 변함없이 열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정의당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회 내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오전 언론중재법 관련 상임위 연석회의에서 8월 국회 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당내 일부의 우려에 대해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다음 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 처리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고 청와대 우려설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논의한 적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다만 이 법이 8월 내에 통과되어야 된다는 원내대표단의 기본적인 입장 변화가 없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신다면 적극 환영합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원내대표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언론개혁이라는 가짜 구호를 동원해 언론까지 장악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문체부가 언론중재법이 외신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며 국내 언론만 통제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은 북한과 다를 바 없는 통제 사회로 가겠다는 지름길입니다. 여야는 다음 주 본회의 전까지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최종 합의가 불발되면 8월 국회는 전원위원회 소집과 필리버스터로 마무리될 전망이고 9월 정기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논란이 커지고 있는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스스로 공수처 수사를 의뢰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분명한 부동산 투기에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도 있다며 맹공을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라며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이틀 만에 다시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겁니다. 윤 의원은 부친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며
아버지가 문제가 된 땅을 매각해 그 이익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아버지의 땅 매입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겠다며 조사 결과에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성실히 조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한 책임을 지실 것이며 저는 어떤 법적 처분이 있든 그 옆을 지킬 것입니다. 하지만 윤 의원은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내부 정보 이용 의혹 등에 대해선 강하게 반발하며 개발 정보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수처에 자신의 수사를 의뢰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저 자신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공수처가 못하겠다면 합수본에 다시 의뢰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법적 사회적 방패를 내려놨으니 평범한 시민이 받는 수사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철저한 조사 끝에 무혐의 판정을 받으면 거짓을 선동한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이재명 후보는 정치를 떠나라고 압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명백한 부동산 투기고 사건의 본질은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며 윤 의원은 피해자인 척할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수사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만점짜리 투자를 80세의 노인 혼자 했다고 믿기지 않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국책기관에 근무하고 있던 경제학 박사 딸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8억 원 상당의 세종시 땅을 샀다는 것을 국민들은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민주당은 한국개발연구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도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논란 확산에 곤혹스러워진 국민의힘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별로 없어서. 당 지도부는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무분별한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있다며 옹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졌고 여기에 윤 의원의 사퇴 선언 후폭풍이 일면서 정치적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노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조치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국토위에 출석한 노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서지 못해 송구하다며 사과부터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주택 가격이 하여튼 안정되지 못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주택 공급에 대한 것만큼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 장관은 또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치솟고 있는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마련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금리가 인상이 되고 또 이제 대출에 대한 관리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명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여당은 미임대 주택 활용 등 추가적인 주택 공급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관리 매입 공사 신설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주택 가격 하락기에는 주택을 사들여서 집값 급락을 막고 또 가격 상승기에는 보유한 주택을 풀어서 집값 급등을 제어하고 뭐 이런 역할도 할 수 있겠죠.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질타하고 특히 정부 여당이 주도한 임대차 3법 폐기를 건의했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갖고 주택시장인 그야말로 대혼란의 도가니에 빠지니까 정부가 기존에 갖고 있던 정책 수단조차도 무기력해지고 무력해지고 정부가 왜곡된 임대차 시장 잡기 위해서 임대차 3법 폐지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농협의 대출 중단과 관련한 지적도 나왔는데 노 장관은 무주택 서민 등 꼭 필요한 대출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했습니다. 가계부채와 가상자산 등 금융의 현안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는데 고 후보자는 가계부채 관리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일정은 다음 달 24일 그대로 지키는 게 좋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전합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고 후보자가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꼽은 가계부채 관리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금융당국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 중에 하나가 가계부채 관리가 아니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은 관리를 좀 강화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할 것이고, 추가로 대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발굴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어 대출 규제 강화로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이 커질 수 있다는 질문에 고 후보자는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실수요자분들, 특히 취약계층분들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거와 별도로 포용금융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더 배가해 나가도록. 가상자산업자의 신고 의무화 문제도 도마에 올랐는데 고 후보자는 기한은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다음 달 24일까지가 신고 기한인데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금 업계에서는 그 기간을 좀 연장해주면 어떻겠느냐.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충분했다고 후보자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것을 또 연장을 하게 되면 그게 이용자 피해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거꾸로 이용자 그 피해가 더 커지는 그런 상황도. 다음 달 말 종료를 앞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문제에 대해선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고 후보자는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한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금융권에서 걱정하는 이자 상환 유예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히 상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서는 실태 파악 후 유사 사례도 살펴 이용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 후보자와 그의 매제인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과의 관계를 두고 이해 충돌 우려가 나오자 고 후보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여야 대선 예비 후보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다음 주 주말부터 첫 지역 순회 경선이 시작되는 충청권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틀간 경선 후보 등록을 진행하는데요. 경선 버스 출발을 앞두고 후보들은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이낙연, 정세균 후보는 각각 국립대전 현충원을 방문해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이어 장인 최홍준 애국지사 묘소에 참배한 정 후보는 세계가 우러러보는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고, 이낙연 후보는 예비 후보들의 부동산 검증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SNS에 여러 단체들의 지지선언 일지를 게재하며 반드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루겠다고 약속했고, 추미애 후보는 SNS에 윤희숙 의원을 언급하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내용의 1호 공약인 지대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후보들은 다음 주말부터 시작되는 대전 충남권 순회 경선을 앞두고 오늘 오후 대전 MBC가 주최하는 TV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가 자신을 지지하는 모임인 국방포럼에 참석해 주요 국방 정책을 점검했습니다. 캠프 국방혁신특위도 발족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초대 참모총장인 김용우 전 육군 참모총장과 이완근 전 공군 참모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김종필 전 총재의 국민 통합 정신을 되새기는 취지에서 충남 부여의 김종필 전 총재 묘소를 방문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대구시당 기자회견에서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잡으면 자신이 홍준표 후보를 잡아 경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재형 후보는 SNS로 시민들에게 제안받은 청년 정책 등을 발표했고, 원희룡 후보는 광주에서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는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월 종료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연장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로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희망회복자금의 신속한 지급과 함께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가 사용 내역 공개 요구를 거부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 국회 정당한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주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사생활이라며 연가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다며 이 지사가 떳떳하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지사가 업무 시간에 대선 후보 활동을 했다면 명백한 도지사 직무 유기이자 지사 찬스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농해수위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 선물가액 범위를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결과 농축수산물 매출액이 20% 이상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어촌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추석에도 선물가액을 상향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탄추안진 싱가포르 국회의장과 화상국제회담을 열고 양국 간의 협력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상호 인정과 신속 통로 등의 문제가 해결되길 희망했고 탄 의장도 양국 간의 자유로운 이동이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 의장은 핀테크 스타트업 분야에서의 협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싱가포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을 국회의장 특별보좌관에 임명했습니다. 박 의장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언론과 정부에서 쌓은 경험을 잘 접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신임 강특보는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경향신문을 거쳐 중앙일보 부국장, 청와대 대변인 등을 역임했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여론 추이를 핵심만 짚고 분석해보는 뉴스앤 주간 리서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민심을 풀어주실 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8월 4주차 이번 주 그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이번 주에도 자동 응답 방식 ARS 네. 그리고 전화 면접 방식 두 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 먼저 그 전체적인 추이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먼저 자동 응답 조사인 오마이뉴스와 리얼미터의 조사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이번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는 26.5%, 이재명 후보 24.9%, 이낙연 후보 12.8%, 홍준표 후보 8.1%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후보들이 각 축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네.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양강 구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1, 2위가 나왔는데 네. 전국 지표 조사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번 조사는 면접원이 직접 질문을 하는 면접원 전화조사 결과인데요. 네. 이 조사에서는 이재명 26%, 윤석열 20%, 이낙연 9%, 홍준표 7%. 각 후보들 간의 결과가 자동응답 조사하고 다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뚜렷하게 공통점을 찾아본다면은 두 조사 모두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양강 구도 결과로 나타난 모습인데요. 네. 이낙연 후보가 여권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뒤쫓고 있었고 또 홍준표 후보, 그 이전에는 이제 최재형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또 국민의힘에서는 뒤쫓는 모습이었는데 네. 한 2, 3주 전부터는 또 아주 최근에는 네. 또 양강 구도로 다시 여론이 지지층들이 수렴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야권에서 이제 윤석열, 최재형 후보 간의 격차가 이제 조금씩 벌어지고, 네. 근데 윤석열 후보가 올라갔다기보다는 최재형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네. 이렇게 알면 되겠군요. 그만큼 지난 시간에도 분석을 해드렸는데 대선 후보를 바라볼 때 이제 지지층들은 또 결집을 할 때 네. 얼마만큼 본선 경쟁력이 있느냐,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 네.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선거가 가까울수록 이제 지지층에서는 누가 네. 승리할 수 있는가,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유력 그 차기 대권 주자들 간의 양자 대결도, 가상 대결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가상 대결 결과입니다. 윤석열, 이재명, 먼저 오마이뉴스와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먼저 볼까요? 예,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 36.3%, 네. 윤석열 후보 42.5%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낙연 후보, 윤석열 후보인데요. 이낙연 후보 32.3%, 윤석열 후보 43.1%. 큰 차이는 아닌데 네. 자동응답 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1대1 가상 대결에서는 더 경쟁력이 있는 결과로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전화 면접 방식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전화 면접은 네. 이 하는 조사 결과입니다. 이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 40%, 윤석열 후보 34%. 그 다음에는 이낙연 후보와 이제 윤석열 후보의 대결인데요. 전화 면접 조사에서 이낙연 후보 32%, 윤석열 후보 34%로 나타났습니다. 네. 공통점을 찾아보면 자동응답 조사의 경우에는 1대1 가상 경쟁력이, 대결 경쟁력이 윤석열 후보가 더 있는 것으로, 또 면접원이 하는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공통점을 보면 네. 결국 이재명 후보가 여권 내에서는 본선 경쟁력이 더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이낙연 후보보다는. 네.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최근에 여권 내에서도 네거티브 공방들, 또 이재명 후보를 향한 악재가 있긴 했지만 본선 경쟁력을 더 보고 있다는 것을 분석할 수 있겠고요. 또 윤석열 후보는 좀 흔들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른바 네. 이준석 대표와의 충돌, 투스톤즈, 이준석, 윤석열 이렇게 투스톤즈 충돌이 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이 없다. 그렇다면 보수 야권, 국민의힘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윤석열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유지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와 이제 대선 주자 적합도, 그리고 이제 양자 대결, 가상 대결은 지난주 ARS와 또 전화 면접 방식이 또 네. 추세가 비슷하게 이제 나왔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그 특히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 이제 한쪽에서는 중도와 젊은 층의 지지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네. 유의미하게 이제 분석을 하기도 하는가 하면, 또 폄하하는 쪽에서는 여권 지지층의 역선택 성향이 이제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 유의미하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랬든 저랬든 지지율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지지는 올라갔습니다. 네, 신동진 앵커께서도 홍준표 후보를 만나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지금 대선 후보 중에서 콸콸콸 사이다 합법을 구사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홍준표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보수층 내에서도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최재형 후보와 비교를 할 때 최재형 후보는 지지율이 주춤하거나 빠지는 상황인데, 그래도 윤석열 후보의 빈 공간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홍준표, 바로 이 사이다 합법. 그러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볼 때는 이게 뭐 역선택이다. 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홍준표 후보를 선택하고 선호할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역시 또 젊은 세대들이 보면 사이다 합법에 또 빠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쓴소리를 이 국민의힘 야권 내에서 또는 여권 후보를 향해서도 이렇게 쏘아대는 이 홍준표 후보에게 주목하는 현상인데, 네. 본선도 경험을 했죠. 지난 네. 대선에서 24%를 득표를 하기도 했었고, 또 경남지사를 역임했고 대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영남권 기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볼 때는 윤석열 후보 아니야, 최재형 후보 아니야. 그렇다면 쓴소리를 오히려 윤석열 후보 또 최재형 후보를 향해서도 하고 있는 홍준표 후보 이야기가 솔깃한데,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이죠. 사이다 발언을 이제 중심으로 정치 경륜의 이제 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상승이다. 이렇게 이제 네. 해석을 하고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이제 언론중재법을 놓고 본회의가 연기됐는가 하면 이제 여야 대치가 이제 팽팽했었는데, 여당의 송영길 대표는 국경 없는 기자회에 언론중재법 우려에 대해서 뭣도 모르면서라는 이 발언 때문에 이제 또 구설수에 올랐었고, 국민의힘에서는 경선 잡음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 이제 공식 사과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 집계된 여야 지지율 그리고 당 대표 직무수행 평가 결과가 또 궁금합니다. 네, 정당 지지율도 두 개의 조사 기관의 결과를 함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0.9%, 국민의힘이 39.1%였고요. 민주당 MBS 자동응답이 아닌 면접원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30%, 국민의힘이 27%로 나타났으니까 상당히 좀 팽팽하다. 네. 두 조사를 보면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고요. 많이들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에 대한 평가, 네. 또 이준석 대표에 대한 평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긍정평가는 36%, 부정평가는 45%로 나타났고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긍정평가는 44%, 부정평가는 41%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네. 차이가 있을까요? 궁금해하실 텐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좀 요즘 존재감이 잘 안 드러난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고 네. 국경 없는 기자회의 언론중재법 비판에 대해서 뭣도 모르면서 이게 또 부정적인 또 인식이 될 수 있거든요. 평가를 네. 받을 수 있는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에는 이런 평가를 보면 좀 더 긍정적인 존재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겠고 윤석열 후보 또 원희룡 후보와 충돌을 냈던 이준석 대표도 참 기대감이 높았거든요. 네. 당대표가 됐던 지난 이제 6월, 7월까지 보면 상당히 기대감이 높은데 최근 들어서 이 기대감이 좀 주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는 존재감을 더 긍정적인 존재감을 끌어올리는 부각을 해야 된다면 네. 이준석 대표는 이 존재감이 더 파장이 없도록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송영길 대표는 이제 분발을 해야 되겠고 네. 이준석 대표는 초기에 그 지지세보다는 지금 이제 뭐 약간 정책이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관리를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네. 이런 이제 결과 분석을 그러니까 해주셨군요. 두 대표 간에 이제 온도차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아마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두 대표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뉴스엔 주간 리서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뵙도록 하죠.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8월 27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나도 의원직 걸겠다입니다. 국민권익위가 부친의 부동산 불법 의혹을 제기한 이후 대선 불출마와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로 정가의 이목이 집중됐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이후 투기 의혹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 의원은 오늘 오후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스스로 공수처의 수사를 의뢰하겠다며 또 한 번 정면 돌파에 나섰죠. 하지만 여당에서는 윤희숙 게이트, 윤로남불이라면서 집중 포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의원 중에서 나도 의원직을 걸겠다 이렇게 나선 이가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윤희숙 의원 관련해서도 좀 여러 가지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하는 정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저는 윤희숙 의원이 위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쉽게 사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의원들에게 짐을 지우며 자신의 위선적인 모습들을 회피하려고 하시는데 저는 그 윤희숙 의원이 위선적이라는 데서 의원직을 걸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한준호 의원,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 선언이 국면 전환과 의혹 회피를 위한 꼼수로 보인다며 윤 의원이 위선적이라는 데 의원직을 걸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건데요. 한 의원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4항에는 비위와 관련된 조사 또는 수사 중일 때 공무원의 퇴직을 허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하물며 더 높은 공적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비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서 눈물의 사퇴쇼를 벌인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윤 의원과 마찬가지로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돼 앞서 민주당에서 제명 처리됐던 양이원영 의원도 오늘 해명이 먼저라면서 의원직을 던지는 것은 도망가는 자세라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하죠. 이래저래 논란도 공방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직 사퇴에 이어 공수처 수사 의뢰까지 자초하고 나선 윤희숙 의원. 과연 의혹은 속 시원하게 해명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손잡아달랍니다.
어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며 출마를 선언하고 유 전 의원이 곧바로 향한 곳은 자신의 고향이자 정치적 텃밭인 대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유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구 경북 시도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자신의 손을 잡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저에게 서운한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는 누구보다 박근혜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고 다른 길로 가야 한다고 고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계셨다면 모두 제가 부족했던 탓입니다. 이제 그 서운함을 뒤로 하고 대구의 아들 저 유승민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탄핵 이후 보수 정치가 위기를 맞이한 데 대해 책임을 느끼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사과의 말을 전한 유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서운함을 뒤로하고 대구의 아들 손을 잡아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유 전 의원과 박 전 대통령의 관계는 언제부턴가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유 전 의원의 정치적 아킬레스건이 돼왔죠. 사실 박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이나 대선 출마 때만 해도 유 전 의원은 당대표 비서실장과 대선 캠프 정책 메시 단장을 맡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가 틀어진 건 2015년 유 전 의원이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았을 때부터였는데요. 당시 원내대표 연설에서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를 허구라면서 비판한 이후 친박계는 유 전 의원을 향해서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었고 그 프레임이 계속돼 왔던 겁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오늘 누구보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바랐기 때문에 고언을 했다면서 원내대표 시절의 국회 연설도 모두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한 노력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입에도 담기 싫은 단어가 바로 배신자라면서 한 번도 나라와 국민을 배신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서운함을 뒤로하고 손을 잡아달라며 배신자 프레임 정면 돌파에 나선 유 전 의원. 고향인 대구에서의 호소는 과연 통할 수 있을까요? 이상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그리고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질문은 먼저 김재섭 의원에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선관위관이 공식 출범을 했는데 경준위를 이제 또 위원하셨잖아요. 네. 네, 선관위원도 맡으셨는데 오늘 사퇴를 하셨다고요? 왜 그러셨나요? 네, 자 이번 그 선관위의 제일의 기치는 누가 뭐래도 이제 공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전에 경선준비위원장이었던 서병수 의원께 사실 뭐 공정하지 않다라는 지적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사실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괜한 논란이 이제 일었기 때문에 서병수 위원장이 사퇴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 사퇴하게 된 배경도 그런 뭐 논란과 무관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비대위원을 하던 때에 이제 우리 당의 유력 주자 중에 한 분이신 분을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었고 복당을 공개적으로 반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칫 특정 후보에 대한 어떤 편파적인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비춰질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의심이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선관위 전체를 위해서 대선 경선 그 전반을 위해서 그런 한 점의 의혹이라도 없는 선관위로 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오늘 그런 의혹이 마침 좀 있어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뭐 깔끔하게 사퇴를 하겠습니다. 이제 해서 오늘 이제 사퇴를 하고 방송에 나오게 됐습니다. 편파성 시비를 이제 그 불식시키고 공정성을 위해서 사퇴를 하셨다. 예,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질문 이제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권익위의 부동산 발표로 불거지면서 이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 이제 의혹이 제기된 총 12명의 의원 중에 6명에게
탈당과 제명 결정이 내려졌고 이번 조치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 위원님. 예, 뭐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권익위 조사를 받을 때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이야기를 했던 바가 뭐냐면 민주당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만 이제 소명을 통해서 6명에게는 사실 아무런 징계 조치를 하진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은 좀 필요한 것 같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왜 저 6명은 면죄부를 주었는가라는 의심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충분한 설명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전 지도부가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그 6명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 대한 그 어떤 정당 차원에서의 조치가 없다 하더라도 권익위가 합수본에 그 수사를 의뢰한 이상 합수본에서는 계속 이 수사 절차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도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합수본을 통해서 혐의가 입증이 됐다고 하면 사실 지도부한테 더 큰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전 지도부가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점에 의혹이 없기 때문에 그 6명에 대해서는 사실 사면 조치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윤희숙 의원도 그 중에서 크게 이제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오늘 해명을 들어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납득할 만한 사유였고 권익위의 조사가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다만 우리가 탈당 조치를 내렸거나 제명 조치를 한 의원들은 역시 지도부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번에 이준석 대표 및 지도부가 내린 판단에 대해서는 좀 다소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신임 대표가 될 때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한 이해관계가 없는 대표이기 때문에 좀 더 단호한 조치를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사실 민주당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조치를 취했어요. 그리고 좀 의아한 부분은 수사기관의 의뢰를 그러니까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한 다음에 그 조사 결과를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셀프 면죄부를 준 것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 잘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여튼 이제 부동산 이권과 정치 권력을 분리시키는 조치를 기대했던 것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네네. 관련해서 이제 뭐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김재섭 위원께서 당 결정에 이제 해당 의원들이 따르는 게 이제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탈당 요구를 받은 의원들이 이제 반발하면서 이제 버티기에 이제 들어갔고 또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당에서 혐의 없음으로 이제 결정을 내려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번 당의 처분이 좀 용두사미로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목소리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결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용두삼이라는 지적은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조치를 내렸고 지금 그 과정에 있다고 저희는 볼 수가 있고 실제로 해당 탈당 조치를 받은 의원들은 모든 당직들을 내려놓고 국회에 있는 여러 직책들도 다 내려놓고 탈당과 관련돼서는 소명을 하고 싶다고 그냥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차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권익위 조사 발표가 나온 지 벌써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례대표 2명을 제명 조치하는 것 이외에는 지역구 의원들 중에서는 그 누구도 사실 탈당에 응하거나 다른 직책에서 물러나거나 한 바는 없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아직 국민의힘에게 용두삼이라는 말씀을 하시기에는 조금 이를 것 같고요. 좀 결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단 민주당은 정말 지금 용두삼이가 아닌가. 애초에 권익위를 띄운 것 자체가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극복하기 위해서 송영길 대표가 스스로 권익위 조사를 의뢰한 것인데 그에 비해서 너무 솜방망이 처벌 내지는 실효성 없는 징계들을 내렸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그 용두삼이라는 비판은 민주당에게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취한 조치가 좀 아쉽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12명이 이제 권익위 조사 결과로 부정 혐의가 있다라고 했을 때 2명은 출당되었고 5명은 탈당계를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강제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혐의로만 남아 있고 혐의가 아직 입증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제 수사기관에 의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봐서 그 결과가 나오면 강제 조치하겠다는 것인데 되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더 강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되려 12명의 의혹이 나온 의원 중에 셀프 소명을 받아서 셀프 면제를 해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양당 모두 지금 부동산 관련한 것을
단호하게 좋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양당 모두 네. 문제가 있다. 네. 본인 소유가 아니라면서 당 지도부가 면죄부를 줬던 윤희숙 의원은요. 의원직 사퇴 선언을 한 뒤에 부친의 세종시 땅 투기 의혹이 확산되면서 후폭풍이 큽니다. 윤 의원이 오늘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과 반박에 나섰습니다.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죠. 원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의혹은 해명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근거도 없기 때문에 반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저 자신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공수처가 못하겠다면 합수본에 다시 의뢰하겠습니다. 지금 제 아버님의 부동산 매매가 있었던 2016년 제 통장 거래 내역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제출하겠습니다. 저희 집도 압수수색하십시오. 저희 부모님도 흔쾌히 부모님 댁 압수수색에 동의하실 겁니다. 네, 상당히 강한 어조로 어떤 조사도 다 받겠다면서 공수처에 직접 셀프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오늘 해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이제 사퇴 기자회견부터 지금까지 다 좀 의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본인이 동의를 해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갑자기 그 조사 결과가 매우 부당하다. 그러면서 이제 사퇴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사실 누구도 윤 의원에게 사퇴해야만 한다라고 압박을 준 사람은 심지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웬걸 그걸 가지고 나왔고, 근데 사실은 이런 상황이 알려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본인의 아버님이 세종시에 2016년에 3,000평에 해당하는 땅을 샀고 그것이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리고 본인 역시도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세종시 특별공급을 받아서 아파트를 한 채 더 분양받았던 것, 이런 것과 관련된 걸 두고 조금 과하게는 이것이 이제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한 거 아니냐는 것도 있지만, 그냥 국민들이 보기에 어쨌든 정치 권력자가 또 부동산 이익을 취하고 있구나, 이런 좀 부당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고 갑자기 이런 여러 가지 공격들이 매우 부당하다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거의 눈물을 흘리면서 사퇴하고 심지어 날 조사하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좀 웃긴 것은 원래 이제 권익위 조사가 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수사기관으로 이첩돼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자동적으로. 근데 그 과정을 무마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하면서 그 수사를 되려 스스로 막았던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 국회의원 사퇴랑 수사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을 사퇴를 하든 안 하든 합수본의 수사는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사퇴를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그 이제 윤희숙 의원이 스스로 해명을 했듯이 사실 뭐 KDI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 뭐 무슨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 오늘 이제 잘 해명을 했더라고요. 특히 이제 KDI 부분은 애초에 KDI 접속 기록까지 다 KDI 원장이 공개를 하라는 식으로 강하게 요청을 하신 바가 있고요. 그 땅이랑 부동산을 취득한 과정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심지어 통장 내역까지 다 공개를 하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면 윤희숙 의원의 혐의가 이제 저는 분명히 벗겨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 윤희숙 의원의 이런 사퇴를 굉장히 폄하한다는 생각을 감추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 권익위는 원래 민주당에서 먼저 출발한 내용입니다. 특히 그 LH 그 투기 사건과 관련돼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이슈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민주당 스스로가 권익위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조사 결과를 받아낸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아직 이렇다 할 조치는 없었습니다. 아까 뭐 탈당계를 받았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탈당한 의원들은 전혀 없었거든요. 네.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이슈가 생기면 기본적으로 먼저 탈당 조치를 권유를 하고, 탈당을 한 다음에 혐의가 입증이 벗겨지면 다시 입당을 해서 복당 신청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입당이 되는 절차들을 저희는 항상 해왔었거든요. 적어도 제가 지도부로 있었던 비대위원부터 지금 현재까지 늘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탈당 조치를 먼저 내리고 입증이 되면, 무혐의가 입증이 되면 다시 복당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과연 민주당은 그 정도의 성의를 보여줬느냐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윤희숙 의원의 어떤 기자회견의 메시지는 강도 높은 조치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합수본에서도 이 수사를 할 테니까 그보다 더 고강도의 수사도 얼마든지 받을 의향이 있으니 수사를 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든지 간에 저는 이제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민주당을 포함한 국민의힘의 그 의원들에게 이 부동산과 관련된 의혹을 혐의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에게 굉장히 큰 경종을 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정치에서 본인이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둠으로써 사실 저는 이 대한민국 정치에 큰 이 죽비를 쳤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떻게든 윤희숙 의원에 대한 폄하를 해야지 사실 거기에 대한 자기네들의 명분이 좀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이렇게 일관되게 윤희숙 의원의 사퇴를 비판하는 점은 저는 바로 그 지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바로 이제 그 지점에서 질문을 또 드리면, 네. 대선 경선 포기와 함께 이제 의원직을 이제 사퇴한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만약에 뭐 혐의가 정말 없다면 조사를 통해서 경찰이든 뭐 합수본이든 뭐 공수처든 조사를 통해서 무혐의가 밝혀지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부터 먼저 선수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또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런 지적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의정의 공백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고, 서초의 구민들께서 윤희숙이라는 사람을 뽑아준 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사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떤 의정의 공백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당장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궐선거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뭐 누군가 위임해서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는 좀 타당한 지적이 있었지만, 뭐 제가 아는 수준에서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이런 식으로 의심을 받는 동안은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원직 사퇴라는 다소 무리해 보일 수 있는 이 어떤 행보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런 것들이,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사퇴한 거 아니냐, 뭐 수사 결과를 보고 사퇴해도 되는 거 아니냐, 지적을 있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혐의는 있지만 책임지지 않는 우리 정치에서 굉장히 큰 경종을 울렸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건은 그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처음에 야당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행한 건 민주당이 먼저였지만 야당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된 결과가 나오니까 사퇴를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랬다면 사퇴를 하면서 내가 불법을 저지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해서 내 가족이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을 분리시키고자 내가 사퇴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되게 높이 살 만한 행위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퇴하는 과정에서 늘 하는 말은 권익위 조사가 매우 부당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을 지적하기 위해 내가 사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되려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쨌건 3,000평의 땅을 사서 이익이 생겼고, 심지어 지금은 최근에 이제 부동산 관련한 전국은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도 문제가 되었을 만큼 정치 권력이 진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되려 그걸 알고 있기에 윤희숙 의원이 이렇게 사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만큼 왜 이렇게까지 되게 과민해서 반응하는가? 전 잘 이해가 안 되고, 되려 이제 KDI와 뭔가 이 어떤 의혹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건 일각의 주장인 거고, 대체로 보기에 윤희숙 의원이 이번에 조사 결과에 의해서 드러났던 건 특별 공급을 받은 것과 3,000평의 땅을 부모님이 샀다는 것, 세종시에 그것 중심으로 되려 그냥 사과를 하든지 해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자신을 KDI의 어떤 자료를 받아서 한 거라고 음해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저는 이 포인트가 잘 안 맞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제한된 시간에서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생방송으로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사안은 여기서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사안으로 또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이제 청년 정책들이 이제 쏟아지고 있는데, 먼저 그 당정이 어제 월세 지원에서 반값 등록금까지 여러 방안을 담았던 청년 특별 대책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 두 분 다 뭐 그 주재하고 계시죠?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김 의원님. 저는 이제 저번에도 저희 당에서도 그 이제 김웅 의원이 당대표로 출마하던 때 청년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한 달에 5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이 정책을 한 바가 있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청년들한테 닥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주거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당정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 뭐 월세 지원이라든지 어떤 현금성 지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 현금성 지원, 그러니까 월세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증요법이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저는 정말 알짜배기로 좀 지원을 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매달 얼마씩 월세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차보증금을 구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을 위해서 임차보증금을 대출을 해주는 제도를 만든다든지 충분히 그 예산으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애 주기별로 월세만 살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월세라는 여건이 맞으면 월세에 살고 전세 내지는 매매까지 갈 수 있도록 그 주거 사다리를 전반적으로 놓는 이 설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청년 어떤 정책이라고 해서 청년을 가두리 형식으로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청년들이 더 나은 주거 환경이나 더 나은 일자리 환경을 만드는데 그게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을 해서요. 당정의 노력과 뭐 국민의힘,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노력이 굉장히 고무적이지만 그런 아쉬움들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걸로 청년의 삶이 더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는 좀 필요한 조치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청년들의 실질 실업률이 27%에 달하고 그리고 취업준비생이 통계 이래 역대 최대로 86만 명에 달해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봤는데 특히 뭐 월세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사실 청년 주거 정책이라고 해서 주택을 사게 하는 걸로 정말로 주택을 살 수 있는 청년이 몇이나 될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 중에 절반은 월세로 살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텐데 그러면 청년들 주거 정책으로 사실은 월세 지원을 하지 않고 다른 정책만 한다고 하는 게 되려 이상한 상황이었는데 이들을 지원한다고 하는 게 저는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는 이미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저는 앞으로 이런 정책들이 좀 더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청년 정책들이 무수히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상대 진영에서 좀 눈에 띄일 만한 공약들 한번 서로 평가를 해볼까요? 먼저 권 대변인님. 저는 좀 찾아봤을 때는 원희룡 후보가 내세운 청년 교육 카드, 정확한 명칭은 아닌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꼭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2천만 원을 줘서 대학에 진학한 사람은 장학 등록금으로 쓰고 아닌 경우에 다른 교육비로 쓸 수 있게 하는 창업이나 이런 걸로 저는 그게 사실은 고등교육에 진학하는 청년들이 70%가 된다고 하면 나머지 30%는 고등교육에 진학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이재명 지사가 유산도 이제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유산을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부분은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치고 나오셔서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지사의 유산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부분 알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엔 청년 마수에서는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부동산 의혹의 파장 그리고 대선 전국에서의 청년 대책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을 적시고 있는 장맛비는 주말인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 또다시 충청 이남 지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특히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